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근 일자리 증가폭이 10만 명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인구 감소나 고령화, 제조업 구조 조정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늘어나며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13년도와 같은 긴축 발작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자본이동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언제든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국 금융과 교육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특히 주요국은 자국 정책 변화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다시 국내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이처럼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두 나라가 베이징에서 개최한 3차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지난 2일 베이징에 도착해 유허 중국 부총리와 2차 무역 협상 공동성명의 이행 방안 등을 이틀 동안 집중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 장관과 류 부총리는 미국 제품 구매 확대와 무역 흑자 축소, 또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한 발표나 공동성명 채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 부동산 임대업자가 큰 폭으로 급증했습니다. 국세통계 사업자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사업자 수는 741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10만 8천여 명이나 늘었는데 이는 전체 증가분의 64%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다음으로 서비스업 사업자와 전기, 가스, 수도업, 또 건설업 등이 뒤를 이었고 소매업 사업자는 1분기 동안 5,700여 명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6월의 본격적인 시작이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첫째 날은 아닌데요. 6월 들어서 이제 첫 월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또 불안감도 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오늘 6월 월요일 시장에서는 상승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래소 쪽은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지금 한 7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요. 코스닥은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는 그간 많이 내렸던 종목들, 낙폭과대 종목 위주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내렸던 종목하면 운송장비, 특히나 자동차 업종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계, 음식료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금속 광물 업종은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면 제약 업종의 약세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지금 덩달아서 하락하는 모습 오늘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핵심은 역시나 남북경협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경협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 재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식화 발언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 흐름을 장 초반까지는 가져가다가 오후 들어서는 오르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고 갑자기 내림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나오면서 선별적 흐름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전보다는 힘이 좀 많이 약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점에서는 뻔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 펀더멘털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체 그 옥석 가리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펀더멘털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참 어려운 시점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6월 증시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12일 북미 간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이제 개최가 될 텐데 그 이후의 시장 상황들까지 좀 어지럽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오늘장 내일장에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는 말씀드린 대로 한 7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을 가져갑니다. 2446포인트대고요. 0.3% 정도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유지를 합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다시피 장중에 2450포인트 잠시 터치하고 다시 상승폭 많이 반납했습니다. 2444포인트에서 46포인트 정도로 지금 오가고 있고요. 잘 보시면 오늘도 위아래 9포인트밖에 진폭이 없습니다. 변동성 크지 않은
결국에는 박스권 장세에서 답답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코스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만 삽니다. 488억 원 기관이 사는 가운데 오늘은 투신 쪽에서 좀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62억 원 소폭 매도합니다. 지난주 내내 사주던 외국인이 오늘 매도하고요. 개인도 505억 원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셀트리온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현대차만 올라가는데 그동안 현대차 같은 경우 워낙에 낙폭이 컸습니다. 14만원대 회복한 이후에 오랜만에 2%대의 강세 보여줍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도 강세 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차 감리위원회가 끝난 뒤에 오늘 월요일장에서 5%가 넘는 급락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조금 전에 하락했고요.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덩달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이 오늘 급등 나오고요. 삼성물산 12만원대 초반까지 어느새 내려왔습니다. KB금융도 4%대의 강세 보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도 오늘 덩달아 강세 보이고요. 네이버 하락하고 LG생활건강 하락하고 한국전력 하락합니다. 신한지주 오늘 금융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88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0.3% 정도 하락하면서 880선 지금 지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오늘 장 초반에 886포인트 그리고 쭉 빠져내려가면서 877포인트까지 갔다가 880선 지금 회복하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094억 원 강하게 매수하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610억 원까지 지금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대로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업종들 전체적으로 하락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까지 1, 2, 3위 종목들이 2, 3%대의 낙폭이 보이고요. 나노스도 하락합니다. 메디톡스가 강보합권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빠집니다. CJENM 강보합이고요. 펄어비스 워낙에 지난주에 많이 빠졌는데 오늘 빨간불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상승폭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캠텍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오늘도 2.53% 올라가고요. 컴투스도 강보합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장 초반에 상승 흐름 이어가나 했는데 바로 급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5% 가까운 하락이고요. 카카오멜론이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입니다. 원달러 환율 1,070원대까지 빠져내려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의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 30일 이후에 지금 지수가 좀 급락세를 보이다가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고 있다, 3거래 연속 반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어쨌든 간에 지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변동성이 좀 강하고 박스권이긴 하지만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 급락의 원인들이었던 것들이 좀 다소 완화되면서 시장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탈리아 정경 불안 이 부분들이 연전이 구성되면서 좀 다소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채권 금리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조금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이슈였던 중국 A주 MSCI 편입 이슈 또한 무난하게 지나감으로써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은 덜어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아직까지는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최근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한국까지 경제 지표들이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 경기에 대한 경계감 또한 다소 완화되고 있으면서 시장은 빠르게 2,450선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도 지난주에 보면은 오랜만에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귀환한 이유 잠시 들어볼까요? 일단은 중국 A주 MSCI 편입 이슈가 해소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불안감이 좀 덜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보면은 외국인 순매수가 전기전자, IT 업종을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가의 등락은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원화 강세 압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심리가 좀 커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IT 업종의 실적 개선세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타
국가들의 IT보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국내 IT, 특히 반도체와 IT 가전, IT 하드웨어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 전반적인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만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된다 하더라도 그 강도는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되고 차별화가 좀 뚜렷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외국인 입장에서 유동성이 풍부해서 여러 업종을 산다기보다는 유동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부 업종, 일부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업종 종목별 순환매 그리고 쏠림 현상을 좀 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투자 전략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투자할까요? 네, 코스피 2,400에서 2,500 박스권이라는 점은 수개월 동안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지금 딱 중간 지수대에 와 있습니다. 2,450선인데요. 2,450선에서 안착을 하게 될 경우에 2,500을 노린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한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업종 종목별 차별화 그리고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순환 매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했을 때 추격 매수나 그런 점들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IT, 중국 소비주, 단기 트레이딩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업종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IT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하드웨어 쪽들을 그리고 IT 가전 쪽들을 좀 관심 있게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 이슈에 묻혀 있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실적이나 업황이나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이런 매크로적인 그리고 업황의 변화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될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 경협주는 최근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감을 일정 부분 선반영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협주는 좀 단기 매물 소화 과정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향후 남북 경협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의 영역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대와 현실 간의 심리적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등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변동성이 커질 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전략까지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6.12 싱가포르에서의 만남에 대해서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6.12에는 다시 재개가 됐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후의 것에 대해서도 벌써 언론에서는 발빠르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종전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종전선언? 그쵸. 네. 그 이후에 진짜 국내외 어떤 정세 변화가 생길지 궁금한데 이 부분 좀 짚고 시작을 할까요? 네. 김영철 직책이 뭐죠? 부위원장이죠. 그러면 김정은 다음인가요? 그렇죠. 예.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고. 세컨드맨이네요. 예. 예. 이 사진 보시죠. 이거 어지간한 언론에서 방송에서 다 소개를 했던. 예. 여기가 북한의 제재 대상입니다. 김영철은. 그렇죠. 기관과 개인들 가운데에 제재 대상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역대 어느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보다 더 해피해 보여요. 저 흐뭇한 미소. 예. 일단 저 친서 봉투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예. 요즘 우리 과자 봉지 뜯다 보면 안에 질소 과자 말씀하시는 거죠? 3분의 1도 안 들어있는 그런 과자들인데. 예. 제목을 저렇게 달았습니다. 북한에게는 성공적이었던 회담.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그래픽은요.
예. 오늘 조선일보에서 정리되어 있는 그 그래픽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제가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 트럼프의 일관되지 않음. 그러니까 항상 되게 일관되다는 거죠. 일관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일관되지 않은 것이 일관되게 가고 있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네요, 이거. 예. 예. 이 말 바뀌는 거 보세요. 비핵화 관련해가지고 일괄 타결, 무슨 뭐 CBID니 PBID니 했습니다만, 예. 이제 말이 바뀌죠. 그게 한 번 만나서 되겠나? 즉, 이번에는 그냥 좋은 사진 한번 찍고, 우리 자주 만나자. 예. 그리고 비핵화라고 하는 큰 원칙에 합의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서도 계속 3월만 하더라도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 계속 가야 된다 하다가 이제 김영철 보내면서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 더 사용하기 원치 않는다. 여기에 뭐 일본 쪽에서 무슨 장관 연설문 막 고치고 난리 났었죠. 갑자기 미국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것도 예.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가 한국처럼 번영하는데 지원하겠다. 5월 하순. 그런데 이제 뭐 자기는 발 빼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이 안 하겠나. 우리는 너무 멀다. 이웃 국가들이 해줘라 이런 얘기고. 네. 그다음에 종전선언 관련해서도 뭐 아직까지 북한에 확실한 어떤 변화 없이는 안 된다 하다가 뭐 할 것 같다 이런 쪽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SNS상에 이런 어떤 합성 사진이 많이 돌죠. 아, 진짜 이런 게 도는 거예요? 이게 돌았답니다. 이런 합성 사진이 막 돌았는데 친서봉투 이 정도 해줬더라면은 예. 뭐 그것을 바로 우리도 돈 좀 실어줄게라고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예.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6월 10일은 결국은 보니까 예. 이제 확정된 걸로 봐야겠죠. 그쵸. 이제 남은 뭐 한 채 일주일 정도 사이에 예. 또 무슨 뭐 그러진 나 안 할래 이런 거는 그거 하지 않겠죠. 예. 심지어 하루에 뭐 한 6,000불 되나요? 뭐 이런 넘는 그 숙박비 지금 실무 협상팀 낮에는 6월 12일 날 가서 이렇게 묵을 것들에 호텔 비용을 누가 되느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예. 좀 쫄랑스러운 상황인데 그쵸. 싱가포르이 되겠다고 나오네요. 그렇게 하고 그쪽 호텔들 앞으로 손님들 몰릴 거 생각하면 뭐 나쁘지 않은 투자입니다.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반값도 못 내는 북한 입장에서는 좀 민망하고요. 그런 상황인데 6월 12일은 요즘 지금 이렇게 CNBC나 외신에 보면은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 이제 대만 타이페이에 예. 79년에 그때 그 닉슨 시절에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대만하고는 단교를 했죠. 예. 외교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근에 금년 들어서 나왔던 뉴스 가운데 대만 여행법 뭐 거기에 대해서 행정명령하고 그래서 대만 사람들 미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준다 해서 중국의 원차이나 하나의 중국 대만을 예. 포함한 그 중국의 그 버릴 수 없는 그 가치에 대해서 미국이 태클을 걸었는데 예. 6월 10일 날 거기에 이제 거의 대사관이나 다를 바 없는 비자 업무 같은 거 하는 그런 대만 미국의 무슨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뭐 인스티튜트라고 하니까 대사관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대사관 역할을 하는 그쪽이 신축 건물에 들어가면서 개소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은 싱가포르에 같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가긴 가겠는데 예. 이번에 김영철이하고 만날 때 북한을 향해서 굉장히 강성 발언을 쭉 이렇게 유지해왔던 볼턴 보좌관하고 펜스 부통령은 당신들은 좀 나가 있어라.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볼턴이 안 갈 수는 없겠죠. 싱가포르. 그쵸. 가는 길에 6월 10일 날 오히려 대통령은 회담하시고 나는 대만에 갈랍니다. 이게 지금 또 하나의 주목거리예요.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은 굉장히 발끈할 겁니다. 난감하다 못해 진짜 또 한마디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아까 소개해 주셨잖아요. 예. 주말 동안에 있었던 윌브로스와 뭐 류허 사이에 3차 무역 협정. 예. 별로 뭐 얻은 성과도 없이 예. 그런 식으로 가는데 미국, 중국은 삐걱거리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바뀜이라든지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무장관이.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뭐 북한을 갖다 지원하는 상황까지는 안 갈 것이다. 지금 앞으로 미국은 감세에다가 앞으로 재정 확대해야 되고 그쵸. 빚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도 참 재밌었죠. 우리 너무 멀다. 거기는 이웃나라끼리 해줘라. 우리한테 하라는 얘기인가요? 예,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예. 너희 세 군데서 해줘라.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글쎄요. 카드판에서도
트럼프가 곧 카드이긴 합니다만 예. 이름이 블러핑 너무 치는 선수들 초반에는 통하는데요. 밤새도록 쳐보면은 블러핑으로 이렇게 카드 치는 선수들 일어날 때 보면은 전부 다 틀립니다. 조금 이번에 다른 의미에서 또 기추가 주목되네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열면 가짜 뉴스 망해가는 이렇게 표현하는 뭐 CNN이나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예. 데서는 이번에 김영철의 백악관에서의 이 회담 이후에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죠. 그렇죠. 이러면 옛날하고 달라지는 게 뭐냐? 결국 또 말려드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우리 시장에서 대북 경협주들을 비롯한 주가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되네요. 예. 이게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처음에는 이제 민간에서 하겠다. 그래서 행정명령으로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영리하게 넘어갔다라고 네. 처음에 판단이었는데 네. 공을 자꾸 이제 약간 돌리죠. 동북아 쪽으로 삼국으로 넘기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압박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럼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게 좀 잘 긍정적으로 12일 이후에 풀리면 네.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직접적으로 좀 많이 하게 되고 우리 자본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뭐 그런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뭐 닥쳐봐야 알겠습니다만 과연 중국과 일본도 그러면은 가만히 그냥 하지는 않을 텐데. 예. 네. 우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반응으로 봤을 때 일본은 지금 저펜 패싱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있죠. 크죠. 예. 사실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좀 미국이 너무 일본을 갖다가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죠. 예. 그동안 국가 정상 간에 그렇게 전화하고 그렇게 만난 사람, 그렇게 골프 자주 친 사이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뭐 일본은 완전히 이번에 최근 들어서 이 6월 12일 북미 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면은 일본의 존재감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죠. 예. 이런 상황이고 과연 일본이 진짜 북한 개발에 돈 된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투자는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지금 일본이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인식 늘 그래 했더니만 그것이 핵 개발로 이용되지 않았느냐. 이게 아직도 일본의 주장이죠. 그쵸. 그런 식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머니투데이에서 가져온 그래픽인데 예. 북한의 경제 특구 상황은 이래요. 뭐 91년도에 저쪽에 나진 선봉, 라선 여기부터 시작해서 2002년 뭐 이 무렵에 신의주, 개성, 금강산 이렇게 열렸습니다만 이거 신의주 경제 특구 관련해서도 참 묘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신의주 쪽을 갖다가 일종의 중국의 홍콩 옆에 선전, 심천처럼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상하이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여기에 경제 특구의 이제 장으로 중국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한번 중국 도움도 받으면서 해보려 했는데 예. 그 당시 장쩌민이었죠. 중국 주석이. 예. 그 사람 체포해서 지금 평생 감옥에 살게끔 했습니다. 그 제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런 그걸로 봤을 때는 중국은 그러면 실제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번영, 그리고 핵개발 능력도 갖고 있는 중국,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수도 있는 북한을 원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조금은 이 국제정세에 있어서 조금 냉철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예 대놓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미국 하와이를 비롯한 미국 본토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이 안 떨어지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자국만 잘 살면 된다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우리 이 한반도 쪽에 뭐 그렇게 관심이 있겠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는 미국은 혈맹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우리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버릴 수 있는 카드예요. 옛날 카스라 테프트 미략을 비롯해서 뭐 보면은 에치선 라인이라든지 영 아니다 싶으면 제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저 사람의 지금 관심은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앞으로도 진한한 얘기가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희망을 품는 것은 뭐든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이렇게 시작해서 역사적인 어떤 흐름은 바뀌어 나가겠죠. 바뀌어 나가겠으나 시장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우리가 갖는 기대가 그동안에 지금 뭐 대북경협주 일일이 차트 안 보여드려도 종목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많은 투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경에 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쵸. 고점에 물리신 분들. 예. 반토막 30-40% 마이너스 아니에요? 이 지금 12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12일 날 설령 훈훈한 장면과 훈훈한 사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고점을 열 만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이거는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게임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종전 얘기 나오고 예를 들어서 진짜 평화협정하고 다 잘 된다고 해도 그게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지금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짧게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일본이 지금 계속 배아파예요. 그냥 대놓고 배아파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인데 뭐 계속 뭐 납북자 문제 얘기하고 오죽하면 송영무 장관이 그 자리에서 남의 잔치 이렇게 잿뿌리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은 굉장히 지금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인 건데 일본은 그냥 끼고 싶은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느냐 하는 생각이겠죠. 뭐 그런 생각인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 이걸 다 반전시킬 만한 특별한 그거는 잡아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베 총리가 너무 정치적으로 공경에 처해 있어요. 총리 자체가. 그쵸. 뭐 국내 사학 그 스캔들 때문에. 그 스캔들부터 해갖고 이제 조만간 이제 가을 되면은 총리 지금 내놔야 될지도 모르는 거의 상황이고. 그 수준까지 지금 갔다고. 그런 상황이죠. 결국 뭐 이래저래 다시 또 그걸로 봐야 됩니다. 이탈리아 사태 때문에 미국채 수익률 너무 올라가던 거 안전자산 매수세로 국채 수익률 좀 떨어졌죠. 차트도 보여주시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연준 금리 올려도 부담 없습니다. 이 정도 금리 내려왔으니까. 그다음에 뭐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제 달러도 달러롱들 많이 이번에 달러 숏 포지션들이 이번에 많이 다쳤죠. 유로화가 급락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조금 중립적인 포지션 상황 하에서 이렇게 이제 다음 주 14일 그 FMC 결과 나오는 거 그리고 22 통화정책 회의까지 해서 향후 한 열흘 정도가 굉장히 또 새로운 방향성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 코스피는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가겠네요. 2,500도 아닌 2,500도 아닌 요 레벨입니다. 이 두 개의 선이 부딪히는 한 2,480대 후반 지금부터 한 3-40포인트 미 여기를 열어줘야 되는 이것을 갖다가 30포인트 가려면 하루만 해도 갈 수 있는데 참 이 발걸음이 무겁죠. 어려워요. 이걸 갖다가 이 선에서 지금 두 개의 선이 겹치는 이 부분을 올라서 줘야만이 우리 시장에 조금 하반기 좋은 희망이 보일 듯합니다. 6월 증시 들어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그냥 한 가지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국제정세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고견 듣고 끝내고 싶은데 일단은 3차 협상 미중 간에 뭐 사실 껍데기만 남았다, 알맹이 없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제외하고 G7 국가 중에서 6개 국가가 지금 반대 성명 냈잖아요. 이러한 기조를 볼 때 미국이 계속해서 강수를 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지금 많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내일인가요? 오늘인가요? 캘리포니아에서 예비선거 하나 있죠. 주지사 선거도 있고 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통상 지금쯤이면 6월 말쯤 가면은 대충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고 대선에 대선 결과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힙니다. 공화당이 이길지 민주당이 이길지. 그것이 좀 가닥이 잡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의 이 강공 드라이브 혼자 딸을 당하더라도 나는 밀어붙일 거야. 아메리카 퍼스트야. 이런 식으로 갈란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통하는구나. 이게 오히려 표를 잃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변화되겠는데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지금 그거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11월 달에 이겨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는 한 2년, 취임 2년 후부터 거의 뭐 레임덕 제대로 걸리고 미국 의회 하원은 특히나 탄핵위원회로 뭐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 흐름이 지금까지 이런 식의 몰이가 트럼프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제 생각에 6월 말 7월 초면은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한 달 안쪽으로 지금 사실 11월 중간선거에 대해서 예측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지켜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 변화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뭐 6.12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번 또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때 중에 한번 또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했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슈퍼듀오 매치 오늘도 준비가 돼 있고요.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